여, 방과 후 여우 괴담부 선배들, 오늘도 재밌게 들어줘. 첫 번째 괴담입니다. 아, 까먹었다. 레디 괴담입니다. 일이 끝난 뒤 지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공중전화에 붙은 포스터를 언뜻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포스터에는 행복을 병에 담아 팝니다. 오늘 전화 주세요. 라고 써 있었고 아래에는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우스운 광고를 아내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사진을 찍어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일들. 저녁 차리기, 설거지, 빨래, 딸 간식거리 챙기기, 딸아이 재우기, 그 다음 거실에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 정리하기 같은 잡다한 일들을 한 뒤에 완전히 까먹고 말았다. 다음 날 아내와 등을 맞대은 채로 잠에서 깼다. 나는 일 때문에 항상 아내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해야 했다. 조용히 침대에서 나와 준비를 하고 집 밖으로 향했다. 회사에서 최근 지출 내역을 최신화하며 매일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하루에 9시간을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스프레드시트에 번호를 입력하는 똑같은 일상이다. 나는 금요일이라 일을 빨리 끝낸 뒤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며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생각에 잠겼다. 어렸을 적에는 여행하는 꿈을 꿨다.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건너다니고 다른 나라들을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꿈. 그러다 켈시를 만났다. 오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켈시를 사랑한다. 내 말은 여전히 사랑한다. 단지 우리는 더 이상 불꽃이 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 그게 운명적이든 아니든 연애를 한다면 개인적인 인생 계획은 잠시 미뤄져야 한다. 그러다 연애가 결혼으로 바뀌고 아이를 가지게 되고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그러다 보면 돈을 더 벌어야 하고 일을 더 해야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동정을 받으려고 불쌍한 척 하는 게 아니다. 그저 지금 내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내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매일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며 전날에도 보았던 공중전화에 붙은 포스터를 보았다. 나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 누군가 장난을 치던가 아니면 전화를 받은 사람이 사랑해요 라며 전화를 끊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성매매 업소의 연락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 전화를 걸고 단 한 번의 대기음 뒤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그쪽에 포스터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녀가 침착히 대답했다. 언제 가져가고 싶으세요? 가져가다니 뭘요? 병이죠. 그녀가 이상하다는 듯 대답했다. 네, 그렇죠. 켈시한테 일이 빨리 끝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기억났다. 지금 가지러 간다면 그녀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정확하게 당신이 파는 병이란 게 뭐죠? 광고에 나와 있잖아요. 행복이요. 근데 이제 병을 곁들인 행복은 유리병에 있어야 오래가요. 예를 들어 비닐봉지에 두는 것보다 더 내구성이 좋죠. 알겠어요. 저희가 어딘가에서 만나야 하나요? 당연하죠. 당신이 괴한이나 변태면 안 되니까 공공장소에서 만나죠. 우리가 만나기로 한 장소는 내 쪽에서 1마일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스타벅스 주차장이었다. 이제서야 행복의 병이든 뭐든 간에 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99% 그녀가 나한테 마약을 파는 거라는 확신을 했다. 아마도 병 안에 헤로인이 있지 않을까? 잠시만, 행복은 마약의 한 종류이고 내가 마약상한테 향하는 거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그녀가 단복 경찰이면 나는 체포되는 건가? 하지만 무언가 내면에서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착해서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도착했어요.
좋네요. 잠시만 기다려줘요. 차 종류가 뭐죠? 은색 토요타 캠리요. 마지막 문자가 도착하자 그녀의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다. 그녀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차를 했다. 차 안에는 다른 사람은 없어 보였다. 납치될 가능성은 접어두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와 인도에서 주위를 살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나는 고개를 까딱하여 알아차리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 쪽으로 오라며 몸짓했다. 그녀는 어려 보였다. 아마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며 금발에 곱슬거리는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했으며 전신의 검은 옷과 비교되어 보였다. 그녀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린다를 닮아 보였다. 날씨가 좋네요. 그녀가 환영하며 말했다. 신경을 안 써서 몰랐는데 그렇네요. 병에 관련해서 전화 주신 분 맞죠? 네, 맞아요. 좋네요. 병은 여기 있어요. 그녀는 아주 작은 유리병을 내게 건넸다. 2인치, 5cm보다 작아 보였고 병 안에는 빛이 있었다. 전구가 아닌 그냥 빛이었다. 마치 누군가 햇빛을 담아 놓은 것 같았다. 그 빛은 초저녁에도 보일 만큼 밝았다. 빛은 작은 태양이나 작은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같았다. 얼굴의 놀라움도 감추지 못하고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 꽤 밝죠? 이게 뭐죠? 이미 3번이나 물어보셨잖아요. 계속 말했듯이 이건 행복이에요. 병안의 행복이죠. 이걸로 뭘 해야 하죠? 가지고만 있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녀는 차를 향하기 시작했다. 아, 잠시만요. 파는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얼마죠? 걱정 말아요. 값을 치를 거예요. 그녀가 문을 닫자 나는 뒤로 물러났다. 뭔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들고 있는 건 뭐지? 나는 병을 주머니에 넣었다. 빛은 내 바지를 뚫고 보일 정도로 빛났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좋던 날씨는 빠르게 흐려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는 없었다. 만약 예보가 있었다면 오늘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했을 것이다. 옷이 다 젖기 전에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집 문 앞에 도착하자 열쇠가 키링에서 없어진 걸 눈치챘다. 아, 또 잃어버렸네. 문을 노크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나 열쇠 잃어버렸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을 때 덩치가 크고 기름진 머리와 정리가 안 된 염소 수염의 남자가 마중 나왔다. 집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그가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그가 문을 닫으며 웃는 게 들려왔다. 아파트 호수 33. 분명히 우리 집이다. 이 아파트에서 5년 동안이나 살아왔다. 하지만 잠시 안쪽을 보았을 때 방의 페인트가 달랐고 가구도 모두 달랐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이 어지러웠다. 나는 켈시에게 전화를 하려 핸드폰을 꺼내었지만 그녀의 번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녀와의 문자도 최근 전화도 사진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나 몰래 핸드폰을 바꿔치기 한 건가? 켈시의 번호를 입력하려 했지만 그녀의 번호가 기억나지 않았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 회사 컴퓨터에 연락처들을 백업한 게 기억이 났다. 비가 와서 집 앞에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 버스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회사 입구에는 직원용 키카드가 필요했다. 나는 항상 지갑에 보관을 해놓았지만 놀랍게도 지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방문객용 사무실의 초인종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팀입니다. 제 키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제 직원 번호는... 뇌가 하얘졌다. 팀이요? 도중에 잘 안 들렸는데 직원 번호가 뭐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나왔다. 기억이 안 나네요. 괜찮습니다.
그냥 부서랑 성도 말해주세요. 아, 잠시만요. 재무부서의 팀 부룩입니다. 잠시만요. 30초쯤 지났을까 목소리가 들렸다. 회사에 팀 부룩이라는 사람은 없는데요. 혹시 다른 분과 미팅이 있으신가요? 너무 놀라 발을 헛디딜 뻔했다. 한두 시간 전에 회사에 있었는데 무언가 이상했다. 나한테 치매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온 게 아닌지 내 손을 확인했다. 그 사람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뿐인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문자가 도착했다. 번호를 보자마자 병을 준 그 여자라는 걸 알아차렸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문자를 보자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왔다. 그녀가 내 상황을 알고 있고 너무나 침착하다. 그녀가 무언가를 했다. 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아직 최악은 오지도 않았어요. 나는 핸드폰을 집어 던질 뻔했다. 주머니에서 병을 확인해 보았다. 병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병한테 소리를 쳤다. 아마도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다. 이 반짝거리는 빛을 보고 있을 때 무언가를 깨달았다. 내 아내의 얼굴이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녀의 이름조차도, 그녀의 이름이 분명 기육 아니면 기육으로 시작했는데 그녀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아내가 있던 게 분명히 기억난다. 나한테는 딸도 있었다. 분명히 아내와 딸이 있었다. 나는 단지 그들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이름도 생일도 그들과 함께한 일들조차도 나는 그들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그들은 존재한다. 분명히 아침에도 그들을 봤다. 맞겠지? 더 이상 그녀의 모습이, 그녀의 냄새가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의 첫 데이트가 어땠지? 우리가 결혼을 했던가? 우리의 첫 키스는 내 딸, 아니 아들이었던가? 어쩌면 자식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아내 아니면 여자친구는 진짜다. 생각들이 나를 갈라놓는다. 그녀를 떠올릴 수 없다. 그녀에 대한 한 가지 사실조차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같은 빌딩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내가 왜 서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여기 일했던가? 나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일했다.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코와 뺨이 너무나 저리다. 집에 가고 싶어진다.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 지붕에 있는 망할 직장에 있고 싶다. 부모님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유년기도 말이다. 내가 친구가 있었던가? 내가 왜 비를 맞고 있지? 내 손을 바라보았다. 나는 여전히 병을 손으로 쥐고 있었다.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한 가지는 어떤 여자가 이 병을 나한테 줬다는 거다. 이 병이 행복이라는 말이 기억난다. 하지만 병은 행복이 아닌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온다. 핸드폰이 울렸다. 병을 부셔요, 팀. 병은 거리의 가로등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을 따라서 병을 부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괴로워서 부셨다. 머리 위로 병을 들어 콘크리트 바닥에 던졌다. 병은 조각조각 나서 발 옆에 떨어졌다.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하늘이 순간 개어졌다. 병 안의 노란 빛이 하늘로 빠르게 솟았다. 그건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를 보는 것 같았다. 마치 신이 손가락을 튕겨 빛이 있으라 라고 한 듯이 거리의 비도 어둠도 더 이상 없었다. 나는 추운 겨울밤에 불 앞에 있는 것처럼 몸 구석구석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눈을 깜빡였다. 나는 내 아래에 깔려있는 시트를 내 등에 닿아있는 아내의 등을 느꼈다. 창문을 보니 아침 햇살이 유리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일어서서 핸드폰을 집어 들어보니 금요일 아침이었다. 한 문자가 와 있었다. 하나 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회사에 전화해 병가를 내고 딸아이 방에 들어가 뽀뽀를 하며 깨웠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오늘은 가족의 날이라고 학교를 쉬라고 했다. 그녀는 웃으며 몸을 웅크리고 다시 잠에 들었다. 나는 다시 방에 돌아가 아내를 꽉 껴안았다. 1시간 동안 그녀를 안고 보내지 않았다. 딸이 우리 방에 와서 침대에서 방방 뛰며 우리를 깨웠다. 어제였다면 분명히 짜증이 나고 단조롭고 나분하다고 생각했을 거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딸을 나와 켈시 사이에 집어넣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오늘은 행복하다. 사실 행복이라는 거는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 그걸 망각하고 있는 거다. 그걸 일깨워주는 레딧 괴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괴담입니다. 두 번째 괴담도 레딧 괴담입니다. 죽은 지 5년이 된 남편이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남편 드류가 사고를 당한 건 결혼한 지 2년이 될 무렵이었다. 음주운전자, 정면 충돌, 사고 현장에서의 즉사. 2020년으로 돌아가 팬데믹과 고립 속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나의 부모님과 두류의 어머니와 함께 일을 시작했고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문자가 시작된 건 그 다음부터였다. 첫 문자는 내가 고급진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데이트를 할 때였다. 두류의 번호로 온 빈 문자였는데 마치 누군가 띄어쓰기를 누르고 보낸 것처럼 보였다. 그 다음 문자는 저녁에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문자에는 마침표만 보였다. 처음에는 잔인한 장난이라 생각했다.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나 자폐가 있는 사람이 좋은 의도로 내가 문자를 보면 행복해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다. 주변에 문자에 관해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다. 경찰서에 가봐야 할지 생각을 해봤지만 문자에 그 어떤 협박도 없었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그저 이상한 문자 기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오류라는 생각도 했다. 우연히 시스템이 그의 번호를 다시 작동하게 하고 그런 문자를 저한테 보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자에는 패턴이 보였다. 데이트 중이거나 데이트를 준비할 때 문자가 종종 왔다. 점점 우연처럼 보이지 않게 됐다. 내 스스로에게 우연일 뿐이고 피해망상이라고 말했다. 두류의 기일이 다가오자 문자의 빈도가 증가했다. 1개 또는 2개의 문자가 하루에 왔다. 점점점 점 쉼표점 쉼표 점점점점점점점점 매번 이해가 안 되는 기호뿐이었다. 두류의 기일 문자가 10배로 증가했다. 그중 5개의 문자는 오전에 왔다. 오후에는 15개가 넘었고 그가 죽은 시간인 오후 9시 11분이 되자 더욱더 빨라졌다.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누군가 나를 가지고 논다. 나는 경찰서에 갔다. 경찰관이 말하기를 문자가 온 곳을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사에 연락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도 말했다. 아마도 그냥 스팸일 거예요. 경찰관이 말했다. 요새 스팸 문자 양이 엄청나요. 경제가 이러다 보니. 하지만 그 문자는 저한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제 남편 기일에 문자가 더 많이 왔잖아요. 그거 안타깝군요. 경찰관이 무심한 톤으로 말했다. 더 알아내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나는 집으로 돌아와 매년 하는 행동을 했다. 7시에 그가 가장 좋아하던 영화 스트레인지 댄 픽션을 틀고 와인 한 병을 개봉했다. 내 옆 의자를 툭 치며 보이지 않는 두류가 있다는 듯이 행동했다. 스트레인지 댄 픽션. 갑자기 머리에서 나레이션이 들리며 소설 속 주인공이 된 남자가 죽음을 피하는 코미디 영화. 나는 두류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 나는 두류가 옆에 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 매기 칠렌할 너무 귀엽다. 아무도 없는 곳에 말했다. 당신이랑 결혼 안 했으면 그녀랑 사귀었을 텐데. 그리고 그녀가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말이야. 월페렐 너무 어려 보인다. 마치 꼬맹이 같아.
너무 어색하잖아. 그녀가 완전 싫어하는데?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얼굴을 일그리고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새로운 소식이 없다고만 말했다. 나는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리워. 내가 말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당신이 너무 그리워. 핸드폰을 바라보고 알림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들었기를 작게나마 바라고 있었다. 만약에 그 문자가 정말로 둘이면? 만약에? 나는 트와일라이트 존의 에피소드를 떠올렸다. 한 노인이 계속해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사람들이 찾아보니 넘어진 송신탑을 발견했고 늘어진 전선이 그의 남편 묘지 위에 있었다. 이것도 2000년대에 그런 유령 EMF가 연락 오류를 만드는 걸까? 하지만 헤드폰은 울리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그의 유령이 나와 연락하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다. 누군가 족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경찰한테 들은 그 유일한 대답이 맞는 거다. 나는 일어서서 와인잔을 채웠다. 하지만 따르는 동안 손이 너무나 떨렸다. 다시 따르려고 하자 떨어뜨리고 말았다. 유리잔은 조각조각이 났고 와인은 바닥을 다 적셨다. 씨발. 나는 속삭였다. 눈물을 참으며 봉투를 가지고 와 조각을 주웠다. 아! 조각에 엄지를 베었다. 절대로 취하고 우는 상태로 조각난 유리를 치우지 마라. 욕을 하며 일어나서 수도꼭지 아래에 엄지를 씻었다. 띠링. 의자 팔꿈치에 있는 핸드폰을 슬쩍 보았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문자를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웃는 이모지. 빈 문자가 아니었다. 말도 안 되는 기호도 아니었다. 망할 웃는 얼굴이었다. 엄지를 베인 뒤에 온 문자. 그냥 웃는 이모티콘이 아니라 정확하게 드류가 쓰는 이모티콘이랑 똑같았다. 드류는 항상 부호를 썼지 그림 모양을 쓴 적이 없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정말 나를 가지고 놀고 있다. 나는 주방 창문으로 가 주변을 살금살금 걸어 확인했다. 커튼을 치고 집에 문이 다 잠겨 있는지 확인했다.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속삭였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요? 그들이 저한테 웃는 얼굴 모양을 보냈어요. 제가 손을 베인 직후예요. 근데 그건 아마 우연 아닐까요? 전에는 그런 웃는 얼굴이 온 적이 없어요. 네네, 진정하세요. 지금 당장 통신사에 연락할게요. 20분 안에 연락할게요. 이해했죠? 네. 나는 시계를 흘끗 봤다. 오후 8시 59분. 드류가 죽기 12분 전. 나는 소파로 돌아갔다. 엄지에 감은 페이퍼 타월에 피가 적셨다. 핸드폰은 미친 듯이 울렸다. 띠링, 띠링, 띠링. 닥쳐. 나는 빈 공간을 바라봤다. 멈춘 화면에는 맥에 질린 할과 윌 페렐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띠링, 띠링, 띠링. 닥치라고! 오후 9시 7분.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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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다. 한 단어가 이해가 안 되게 섞여 있었다. 점점점점. 도망가. 점점점점. 점점점점. 도망가. 점점점점. 도망가. 점점점점.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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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대량의 문자가 내 벨소리로 인해 끊어졌다. 경찰서였다. 드디어. 여보세요? 내가 물어봤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집 밖으로 나와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다. 문자가 당신의 집안에서 오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나는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이 내 등을 거칠게 끌었다. 정면을 바라보며 넘어져 등에 고통이 느껴졌다. 그리고
앞에는 두류의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장녀. 그녀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그녀가 내 옆구리를 발로 차며 말했다. 드류가 없던 것처럼 연기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래? 드류가 죽고 바로 다른 남자랑 연애를 해! 벌써 5년이에요. 나는 헐떡거리며 말했다. 드류를 사랑하게 됐어! 정말로! 그녀가 소리쳤다. 내가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다시 나를 찼다. 나는 카펫 위로 피를 튀겼다. 멈춰요! 나는 빌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경찰관들이 문 쪽에 서 있었다. 경찰관들은 두리의 엄마를 구금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했다. 그녀는 나를 지켜보고 스토킹을 하며 나에게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문자들을 보내었다. 여러 식당과 가게들의 보안 카메라는 내가 데이트를 할 때마다 그녀가 나를 쫓아다녔다는 것을 증명했다. 두류가 살아있을 적 여분의 키를 주었기 때문에 내 집에 침입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두류의 예전 핸드폰 번호를 다시 개통했고 나에게 문자를 계속 보내왔다. 나를 겁먹게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녀와 같이 슬픔 속에 살도록 말이다. 그녀는 내가 데이트한 이후 혼자 울며 밤을 보낸 걸 보지 못했다. 내 옆에 있는 게 두류였으면 하면서 다른 누구도 나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걸 떠올리던 밤을 말이다. 한 가지 말이 안 되는 게 남아있다. 경찰이 말하기를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그녀가 보낸 문자는 온통 기호들과 웃는 얼굴만 보냈다고 했다. 그녀는 도망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한다. 가끔씩 그 문자가 두류로부터 온 게 아닐까 생각한다. 나를 지켜보며 내가 살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자, 다음은 투챙 괴담입니다. 원숭이상. 지난번 일 때문에 거래처를 찾아갔다 응접실로 안내받은 적이 있다. 거기 들어온 건 처음이었는데 고가로 보이는 그림 옆에 거무칙칙하고 섬뜩한 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차를 마시며 담당자와 거래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 상이 무엇인지 계속 신경 쓰였다. 하지만 일과 관련도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무례하다 싶어 참고 있던 와중 상대가 카탈로그를 가지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며 자리를 비웠다. 나는 상에 가까이 다가갔다. 입을 크게 벌리고 짖는 원숭이 형상이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다.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원숭이처럼 보였다. 다만 박제와는 다르게 털이 없었고 생선 마른 것 같은 색과 질감이었다. 마치 미라인 것 마냥. 높이는 받침대를 포함해 1m가 채 되지 않았다. 찬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원숭이의 크게 벌어진 입에서 검붉은 애벌레 같은 것들이 기어나왔다. 바싹 마른 원숭이와는 달리 번들번들 젖은 채 꿈틀대고 있었다. 깜짝 놀라 물러서는 순간 원숭이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흔들린다, 흔들린다. 내일 아침 흔들린다. 확실히 그렇게 들렸다. 그리고 애벌레 같은 것은 쑥 들어가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멍하니 있는 사이 담당자가 돌아왔다. 아, 그 원숭이상에 흥미가 있으신가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뭐 장소에 맞질 않으니. 우리 회사 선대 사장님이 아끼던 건데 결정을 내리기 힘든 문제가 있으면 글쎄 예언을 해줬다지 뭡니까? 예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내서 물었다. 에이 설마요. 소리 한번 낸 적이 없습니다. 뭐 내다버리기도 그렇고 이렇게 화제가 없을 때는 가끔 도움이 되니까요. 소파에 앉자 겨우 좀 안장되었다. 지금 본 걸 말할까 싶었지만 담당자가 말하는 걸 보니 어설픈 농담으로 여길 것만 같아 그만두었다. 겨우 미팅을 마친 뒤 나는 퇴근했다. 집에 돌아온 후 방제 용품도 확인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놨다. 흔들린다는 예언은 아마 지진을 말하는 거겠지.
그렇다고 방송국이나 정부 기관에 보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친 사람 취급이나 받을 테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회사 동료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다만 고향의 부모님에게 내일 아침 지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화만 했을 뿐. 부모님 역시 웃어 넘기셨다. 다음날 나는 긴장한 나머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4시에 일어났다. 언제든 도망칠 수 있게 귀중품을 넣은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딱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출근 시간이 되어 나는 회사로 향했다. 8시가 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항상 아침을 먹는 호텔에 들렀다. 사람이 많아 합석을 하게 되었다. 재빨리 먹어치우는 와중 탁자 위의 접시와 컵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놀라 "왔구나!" 하고 외치며 일어섰다. 가게 안의 손님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봤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합석한 대머리 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 버릇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만. 그 후 아무 일 없이 그날은 평범하게 지나갔다. 이건 공포물이 아니었구나. 이건 괴담이 아니라 약간 코믹한데요. 자, 다음 괴담도 투첸입니다. 강 너머 전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전쟁 도중 체험한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남쪽에서 미군과 전투를 했다는데 운 나쁘게도 열세인 곳에 배치되어 서서히 후퇴하는 나날이 이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본대 위치가 발각되어 공습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필사적으로 후방을 향해 도망치는 사이 동료들은 하나둘 죽어나갔다. 할아버지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동했지만 하루만 더 가면 안전해질 지점에서 폭탄이 떨어졌단다. 정신을 차리니 아군 진영인지 병사들이 잔뜩 있었다고 한다. 강에서 가까운 공터 같은 곳이었는데 많은 병사들이 뒹굴며 놀고 있어 전장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분위기였다. 할아버지는 근처에 있던 위생병에게 자기네 부대는 괜찮은가 물어봤다. 강가 근처에 있을걸? 강가에 가자 대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퇴각 도중 헤어졌던 동료들이 있었다. 제법 친한 녀석들이 보이기에 할아버지는 기뻤지만 3분의 1가량만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슬퍼졌다. 개중 절친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놀고 있는데 강 저편에서 낯익은 동료가 큰 소리로 할아버지를 부르더란다. 아무래도 같은 부대의 A인 듯 했다. 할아버지는 A가 강 저편에 있다는 걸 동료들에게 알렸다. 처음에는 다들 멍하니 강 너머만 바라보더란다. 할아버지 눈에는 확실히 A가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질 않는 듯 했다. 개중 누군가가 그런가? 라고 말하더니 다들 할아버지를 떠밀어서 너는 저 녀석한테 헤엄쳐서 가봐 라고 말하더란다. 할아버지는 당황하는 사이 동료들은 할아버지를 강에 내던졌다. 할아버지는 부상자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A도 살아남았구나 싶어 기쁜 마음으로 통증을 참으며 헤엄쳐갔다. 건너편 강가에서 부르는 A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이 갑자기 엄청난 통증이 덮쳐왔다. 악어에게 물리기라도 했나 싶은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이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까까지 있던 곳과는 다른 기지 안이었다. 할아버지는 통증을 참으며 위생병에게 어디인지 물었다. 할아버지가 후퇴하려던 곳보다 더 후방의 기지였다. 고생 엄청 했구만. 업고 와준 동료들한테 고마워하라고. 할아버지는 더 질문을 하려 했지만 일단 잠이나 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A가 찾아왔다. A는 씩 웃으며 너 어디 숨어서 혼자 뭐 먹기라도 했냐? 무거워 죽는 줄 알았네 라고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는 A가 어부다 졌다는 걸 알아차리고 이것도 마른 거야 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는 와중에도 마음에 걸리는 것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있자 A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부대에서는 7명 살았다. 할아버지는 그 강둑에서 만난 사람들 이름을 말해봤지만 전부 살아남지 못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할아버지는 늘 말하곤 했다.
전쟁에 나서면 죽음으로 꽃을 피우라는 소리를 해댔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우끼리는 살아남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8년 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지금은 강 너머 저편에서 옛 전우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다음 괴담입니다. 아이들의 산. 친척 누나에게 들은 이야기다. 몇 년 전 누나는 친구 A, B와 함께 영적 장소를 순회하고 다녔단다. 가이드북에 실려있는 유명한 영적 장소들은 대부분 다녀봤기에 그 무렵 들어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을 만한 곳까지 찾아가곤 했다고 한다. 그중 어느 산에 갔을 때 일이다. 그곳은 가이드북 같은 데는 실려있지 않은 곳이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가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 산은 여자가 들어가는 걸 금하는 곳이었던 것이다. 겨울이었기에 세 사람은 모자를 쓰고 머플러를 둘러 얼굴을 가리기로 했다. 산기슭에 도착해 세 사람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등산로는 잘 닦여있지 않아 지역 사람들도 그리 오르지 않는 곳이라는 게 느껴졌다고 한다. 한동안 산을 오르는데 위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려왔다. 엇갈리며 남자는 인사를 건넸지만 세 사람은 대답하면 여자인 게 들킬까봐 가볍게 목례만 했다. 잠깐 기다려봐, 당신들. 남자는 세 사람을 불러 세우고 가만히 바라봤다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네. 조심들 하게나.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세 사람은 발을 옮겼다. 아무래도 들키지 않고 넘어간 것 같았다. 한동안 올라가자 넓은 장소가 나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누나와 B가 앉아 쉬고 있자 A는 주변을 둘러보고 올게. 라고 말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단다. 한동안 시간이 흘러도 A는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나머지 누나와 B는 둘이서 A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A를 찾고 있는 사이 어느새 B마저 놓쳐버려 누나 혼자 남게 되었다. 문득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져 돌아보니 나무 그늘에서 대략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바라보고 있었다. 왜 이런 곳에 아이가 있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누나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 없이 나무 그늘에 숨어버렸다. 누나는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그 아이가 숨은 나무 뒤편으로 다가갔다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아이 이렇게 추운데 얇은 셔츠 한 장에 맨발 차림이었다. 어디서인가 수많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누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봤다. 몇 개의 나무 그늘에서 아이들이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나는 패닉에 빠져 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니 산을 오르다 마주쳤던 남성과 B가 있었다. 남성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재 라고 말하고는 다시 혼자 산으로 들어갔다. B의 말에 따르면 누나와 둘이서 A를 찾던 도중 문득 혼자만 남아 있었단다. 길을 잃을까 두려워서 산길 근처에 있었는데 오르다가 마주쳤던 남자가 달려오더라는 것이었다. 이봐 너희들, 괜찮아? 다른 두 사람은? B는 상황을 설명하고 남자와 함께 누나와 A를 찾았다고 한다. 남자는 마주쳤던 무렵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하산하다 말고 다시 올라왔다고 한다. 누나는 산길 근처에 쓰러져 있었단다. 우선 남자가 누나를 업고 B와 함께 하산했다. 곧이어 남자가 A를 찾아 같이 내려왔다고 한다. 그 후 세 사람은 남자에게 산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 세 사람이 영적 장소로 생각하고 찾았던 산은 옛날 아이를 버리던 산이었다고 한다. 그 산에 여자가 들어서면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아이들의 영혼이 달라붙어 데려가 버리기 때문에 여자는 입산을 금지하게 된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누나와 친구들은 영적 장소를 찾는 걸 그만뒀다고 한다. 출입 금지가 된 곳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 자, 오늘의 마지막 괴담입니다. 단골이던 카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친구에게는 옛날
단골로 다니던 카페가 있었다고 한다. 세련된 곳도 아니고 어디에나 있을 법한 흔한 카페였다. 하지만 마스터의 인품이 좋을 뿐 아니라 가게 안에 온화한 분위기가 흘러 넘치는 곳이었다. 조금 먼 곳에 있었지만 치유받고 싶을 때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마다 친구는 그 카페를 찾았다고 한다. 어느 날 그 카페에 A라는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다. 친구는 평범하게 대했지만 이상하게 달라붙는 것 같은 웃는 얼굴이 마음에 걸리더란다. 다른 단골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A는 인간관계 문제로 틀어박혀 있다가 지인인 마스터의 도움으로 재활훈련을 겸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한다. 친구는 자신이 느낀 달라붙는 것 같은 미소는 그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했다. 한동안은 이전처럼 카페를 찾았지만 그 달라붙는 미소를 짓는 아르바이트생이 온 후로부터 카페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전처럼 온화한 분위기나 치유되는 느낌을 느낄 수 없게 되자 친구는 점차 카페를 찾지 않게 되었다. 집에서 좀 멀기도 했고 한동안 찾지 않던 그 카페를 친구는 어느 날 우연히 방문했다. 그리고 몹시 놀랐다고 한다. 마스터의 용모가 완전히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마스터는 푸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살집이 있는 사람이라 그 몸집에서부터 가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마스터가 비쩍 말라있던 것이었다. 친구는 놀라서 어디 몸이라도 안 좋으세요? 라고 물었다. 마스터는 싱긋 웃으며 다이어트를 좀 했어. 어때? 멋지지? 라고 대답하더란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살이 빠진 모습이 아니었다. 첫눈에 봤을 때 병이라도 걸렸나 싶었을 정도였으니. 하지만 뭐라고 더 캐물을 수도 없어서 친구는 아,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라고만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고서야 깨달았지만 어쩐지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전에는 여러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듯 차를 마시며 따뜻한 분위기에 감싸여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도 드문드문하고 마치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무겁고 어두운 서늘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A씨는 변함없이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 분위기가 변해 있었다. 뭐라고 해야 할까? 달라붙은 것 같은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한테 지시도 내리고 마스터와 반말로 친한 듯 대화하는 그 모습에 친구는 놀랐다. 하지만 그럼에도 A씨를 대하는 건 왠지 껄끄러웠단다. 괜히 왔다 싶어서 친구는 커피를 마시고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 다시 오지 않기로 마음먹으면서. 가게를 나와 역으로 가던 도중 옛날 그 카페에서 자주 만났던 아저씨를 우연히 마주쳤단다. 친구는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네요. 건강하셨습니까? 그리고는 간만에 그 카페에 가보려고 왔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저씨는 너 거기 갔다 온 거야? 그렇구나. 라고 말하더란다. 친구는 그 아저씨의 말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가게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말하기도 그래서 빙 돌려서 대답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근처에 볼 일도 없으니 아마 그 가게도 거의 안 가게 될 것 같네요. 그러자 아저씨는 어쩐지 마음이 놓인 것처럼 그렇구나. 그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하더란다. 신경이 쓰인 친구는 과감히 아저씨에게 저기 그 가게 혹시 무슨 일 있나요? 라고 물었다. 아저씨는 이런 이야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말은 안 했지만 너도 더 안 갈 거라면 뭐 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구가 그 카페를 찾지 않게 된 후부터 A와 마스터는 점점 친밀해졌다고 한다. A가 카운터를 보기도 하고 마스터와 무척 친해져 마치 부부처럼 가게를 꾸려갔다고 한다. 단골 손님이 마스터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이야기 도중 끼어들어오곤 해서 단골 손님들은 점점 A를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 기분이 A에게도 전해지니 A의 태도는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점차 단골 손님들이 줄어들어갔다고 한다. 단골 손님 중 영혼이 보인다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마스터한테는 뱀이 얽혀 있어. 지금 이대로라면 목이 졸려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 아줌마는 마스터에게도 직접 당신 조심해야 해. 큰 뱀이 얽혀서 단단히 조이고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마스터는 마치 작은 아이처럼 머리를 움켜쥐고 싫어, 무서워, 무서워 라고 호소할 뿐이었단다. 그리고 그 아줌마의 말에 따르면 마스터가 그 꼴이 된 건 A씨 때문이라는 것이다. 친구는 당황해서 소리쳤다. 네? A씨가 뱀이라는 거예요? 아저씨는 나도 잘 모르지만 A씨가 뱀이 돼서 마스터를 수중에 넣으려고 한다나 그렇다더라고 라고 대답했다. 아저씨는 말을 이었다. 마스터는 엄청 야위었던데 A씨는 건강하잖아. 나도 아줌마 말이 좀 신경 쓰여서 안 가게 되더라고. A씨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말이야.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제야 A가 뱀이라는 말이 납득이 가더란다. 나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에게 물었다. A라는 사람은 어떤 느낌인데? 얼굴이 뱀 같기라도 하다는 거야? 그게 그 여자가 있을 때 가게에 몇 번이나 갔었고 지금도 아마 거리에서 만나면 알아볼 텐데 말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얼굴이 떠오르질 않아. 친구는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머리카락이 없는 휘고 갸름한 얼굴만 떠오른다고 했다. 눈도 코도 없는, 하지만 붉고 씩 웃는, 입만은 있는 얼굴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뱀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납득할 수 있더란 말이지. 지금도 그 카페는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친구는 그 이후 한 번도 카페를 찾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그 A의 정체는 무엇일까? 자, 오늘 방과 후 여우 계단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다 댓글 달아주고 하트 눌러주고 따봉 눌러드렸지만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약간 너무 형식적으로 댓글을 단 것 같아서 좀 그것도 좀 아쉬워요. 예. 조금씩 개선이 되어가는 여우몽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계단부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